옛날에 나무꾼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의 부인은 수다쟁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온 동네방네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평상시와 같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산에서 번쩍거리는 커다란 황금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건? 우와, 신난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순간 나무꾼은 그의 부인이 수다쟁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차, 이를 어쩌지? 이 황금 덩어리를 보면 부인은 동네방네 떠들 거고, 그럼 도둑이 들어와서 이 황금 덩어리를 훔쳐갈지도 몰라. 이를 어쩌지? 나무꾼은 한참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꾼에게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나무꾼은 점심 도시락으로 싸온 주먹밥을 나뭇가지 위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러곤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여보, 내가 방금 산에서 주먹밥 열리는 나무를 보았다오. 아내는 놀라면서, 네?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요? 아이고 참,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날 따라와 보시오. 내가 보여줄 테니. 나무꾼은 그의 부인을 데리고 아까 주먹밥을 꽂아둔 나무로 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제 우리는 나무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나무꾼의 부인은 쏜살같이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다만 떠는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는 부인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나무꾼의 부인을 못 믿어했습니다. 그때를 맞춰서 나무꾼이 부인에게 황금덩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실은 내가 아까 나무를 하다가 산에서 이 황금덩어리를 주웠다오. 어머나, 정말 황금이네? 이제 우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아니지,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무꾼의 부인은 또다시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산에서 황금덩어리를 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우리 남편이 나무 하러 갔다가 황금덩어리를 주웠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 여자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까는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하더니 또 지금은 산에서 황금덩이를 주었다고 하지 않나? 아이고, 이 젊은 부인이 안 됐구먼.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무꾼의 부인은 수다쟁이 버릇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무꾼이 아내의 수다쟁이 버릇을 혼내기만 했다면 아내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혼내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개, 고양이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낚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잉어가 잡혔습니다. 간만에 잡은 잉어라서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잉어가 할아버지를 보며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잉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갔는데 강물 속에서 웬 사내아이가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강에서 사람이 다 나오고 바로 어제 구해준 잉어가 바로 용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용왕의 아들은 고맙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에게 구슬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 구슬은 소원을 말하면 이뤄지게 하는 구슬이었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은 구슬을 훔쳐가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속상한 일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개와 고양이도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우리가 구슬을 찾아드리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냄새를 잘 맡으니까 구슬의 냄새를 찾으면 도둑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결국 며칠을 거쳐서 개와 고양이는 도둑의 집을 찾아 구슬을 물고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 일만 남았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 고양이가 구슬을 입에 물고 개의 등에 올라탔어요. 강을 건너다 구슬이 잘 있는지 궁금한 개는 고양이에게 구슬을 잘 가지고 있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는 바람에 결국 고양이가 대답을 하다 구슬을 강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속상한 고양이와 개는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주인님께 갖다 드리자고 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물고기 배가 왜 이리 뚱뚱하냐며 배를 갈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바로 그 물고기 배에서 구슬이 나왔어요. 다시 구슬을 찾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개와 고양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밭에 갔다가 이상한 알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할머니는 이 알을 깨먹어야겠다 하고 그 알을 깨서 먹었어요. 그 일이 있던 뒤로 할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였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방네에 퍼졌는데 이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구렁이를 버려야 하나 키워야 하나.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직접 배 아파 낳은 새끼니 구렁이라도 어쩔 수 있나? 키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구렁이를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렁이가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할머니에게 장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구렁이 아들에게 네가 어떻게 장가를 가니? 넌 구렁이잖아. 네 몰골을 봐. 하지만 구렁이 아들은 계속 장가를 보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최신의 딸이 3명이나 있는데 물어보러 가요. 할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하도 구렁이 아들이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최 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정상적인 사위를 맞이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 구렁이가 와서 자기 딸과 결혼을 하겠다니요. 최 씨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갑자기 전 괜찮아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구렁이 아들과 결혼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최 씨는 막내딸을 구렁이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드디어 혼례를 올리는 날이 되었어요. 구렁이 신랑을 보려고 앞동네 뒷동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구렁이랑 결혼을 해. 최 씨 양반도 참 어째 딸을 구렁이한테 시집을 보낸담. 바로 그때 한참 혼례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구렁이 신랑은 사람처럼 두 발로 서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면서 멋진 신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구렁이가 멋진 신랑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멋진 신랑이 된 구렁이는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난 하늘에 살고 있던 하늘나라 왕자였소.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하늘에서 벌을 내려 구렁이가 되었소. 이제 그 벌을 받는 기간이 다 끝났소. 이제 나와 진정 행복하게 삽시다. 막내딸과 구렁이 신랑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시장에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가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죠? 뭔가 빛이 나는 게 물속에 있네요? 그러게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은 바로 금구슬이었습니다. 금구슬이 2개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우에게 금구슬은 네가 발견했고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을 테니 네가 가져가거라.
하지만 아우는 형님을 더 챙겼습니다. 식구가 많은 형님이 금구슬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금구슬을 양보했습니다. 형제는 2개의 금구슬을 하나씩 나눠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2 형제는 마음속으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형과 아우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였죠. 금구슬을 준다고 할 때 금구슬을 다 가질 걸 그랬나 하는 생각, 그리고 날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왜 안 가진다고 했지 하는 생각. 바로 서로의 속마음은 금구슬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형과 아우는 금구슬을 지키느라 농사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기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진 형제의 곳간은 텅텅 비기 시작했고 형제의 가족들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형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형은 아우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우야, 이 금구슬을 없애야겠다. 아우도 형님을 보며 예, 맞아요. 자꾸 욕심만 생기고 게을러지니 금구슬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과 아우는 금구슬을 들고 다시 강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형제는 금구슬을 꺼내 힘껏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금구슬은 풍덩 소리를 내며 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에게는 빛깔이 곱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2개 있었는데 영감님은 이 도자기들을 마치 자식처럼 여기며 매일 꼭 끌어안고 윤이 나게 반질반질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이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하던 하인은 방바닥을 닦다가 미끄러져 엉덩이를 찍고 말았고 그 바람에 영감님이 아끼던 도자기 중 하나가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답니다. 이를 어째 하필 도자기를. 영감님이 아끼는 도자기임을 알고 있던 하인의 2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하인은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고 이때 하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하인은 겁을 먹고 말하길 아이고,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귀중한 도자기를 깨버렸습니다. 마님 역시 영감님이 아끼던 도자기가 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마음씨 착한 마님은 하인을 달래며 꾀를 내었습니다. 과연 마님은 어떤 꾀를 내었을까요? 날이 어두워지자 집으로 돌아온 영감님은 아니나 다를까 도자기가 하나밖에 없음을 이상하게 여겼고 아니, 여기 있던 내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 어디로 갔는가? 제가 잘못해서 깨뜨렸습니다. 용서하세요. 하인이 저지른 일을 마님은 자기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영감님,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마님이 아닌 자신이 도자기를 깨뜨렸음을 밝힌 하인에게 영감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때 하인이 벌떡 일어나 멀쩡한 또 하나의 도자기를 와장창 깨뜨려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감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아니, 하인 내 이놈! 그러자 하인은 흐느끼며 영감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목숨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남은 도자기를 깨뜨리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까봐 미리 도자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인의 말에 영감님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마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 도자기를 깨뜨린 것은 잘못이지만 어찌 도자기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영감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넙죽 엎드려 있던 하인의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다시는 이런 일로 화를 내지 않겠다. 그 뒤로 영감님은 그 어떤 아름다운 도자기를 봐도 더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멋진 도자기라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날마다 큰 잔치를 열어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신하에게 오늘은 춤도 노래도 싫으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꽃들의 왕 모란꽃이 아주 빼어난 꽃에게는 높은 관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꽃들은 앞다투어 모란꽃 앞으로 모여들어 자기 자랑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들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미꽃이었습니다. 장미꽃의 인사에 모두들 넋을 잃고 말았고 장미꽃은 정말 아름다웠기에 걸음걸이조차 나비가 춤을 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꽃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꽃들은 저마다 노인을 바라보며 초라한 행색을 흉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자신을 할미꽃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할미꽃이 말하길 자신은 아름답지도 힘이 세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꼭 알아야 할 것도 두루 배우게 되었다며 건강할 때도 아플 때를 대비하여 약을 준비해야 하듯 지금은 나라가 평화로워도 어려운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꽃 중의 왕 모란꽃은 지혜로운 신하가 필요하니 부디 자신을 도와 나라를 잘 보살펴달라며 할미꽃을 높은 관직에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하가 이야기를 마치자 임금님은 아차하며 이야기가 담은 뜻을 깨달았고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날 농부가 놓은 덫에 독수리가 걸렸습니다. 요놈의 독수리 걸렸다. 내가 독수리들 너희 때문에 얼마나 농사짓기 힘들었는지 아냐? 독수리는 슬픈 눈으로 농부를 보며 살려주세요. 농부님 부탁이에요. 하지만 농부는 전혀 살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농부님,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파요. 빨리 가서 돌봐드려야 해요. 저 좀 놓아주세요. 농부는 독수리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농부 자기의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독수리가 불쌍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라. 가서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 다행히 독수리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독수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니 며칠 전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농부가 담벼락 아래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가 기대에 앉아있는 담벼락이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농부를 살려야 해! 독수리는 쏜살같이 농부에게 날아가 발톱으로 그의 머리에 씌워진 모자를 낚아챘습니다. 너무 놀란 농부는 독수리를 보며 아니, 저 독수리가 왜? 얼마 전 내가 살려줬던 독수리 같은데? 으이그, 살려줬더니 모자를 빼앗아가? 참나. 정확한 영문을 모르는 농부는 얼른 일어나 독수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농부가 위험한 담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온 것을 확인하고 모자를 떨어뜨려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뭔가 무너지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모자를 주운 농부가 고개를 돌려 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자기가 앉아 쉬던 자리에 서 있던 담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독수리가 은혜를 갚은 것이었어. 농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독수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너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끝까지 쫓아오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매우 빨리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나무꾼은 어느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구덩이에 빠진 나무꾼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더듬더듬 여기저기 살피는데 갑자기 항아리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항아리에 손을 넣어보니까 꿀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항아리에 있는 꿀을 마음껏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러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깨어났죠. 시간이 흘러 구덩이에서 나와보니 호랑이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날이 저물어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그냥 평소 때와 같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방귀를 뽕 꼈는데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롭고 달콤했어요. 나무꾼은 이런 신기한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또 방귀를 뀌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향기로운 냄새였어요. 나무꾼은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그래, 이 방귀 냄새를 시장 사람들에게 맡게 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받는 거야. 나무꾼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에게 단방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단방귀 사세요. 달콤한 단방귀 사세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방귀를 뿡 꼈죠. 그런데 정말로 향기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너도 나도 그 신기한 방귀 냄새를 맡아보겠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이 소문을 듣고 자기도 그 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부자가 될 테니까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산속을 샅샅이 뒤져 구덩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때 마침 구덩이를 발견했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하, 여기 항아리가 있군. 어디 열어볼까? 진짜 꿀이 있네.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꿀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단방귀 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얼마 전 향기로운 방귀 냄새를 맡아봤기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돈부터 걷어들이고 방귀를 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향기는커녕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은 완전 거짓말쟁이야. 이 사람 혼 좀 나야겠어. 결국 욕심 많은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아주 호되게 혼나고 돈도 다 뺏기고 시장에서 쫓겨났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양을 키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 한 마리가 달아난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양의 주인은 없어진 양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같이 양을 찾아다녔지만 양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아니 대체 이 양이 어딜 간 거지? 찾아볼 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까 찾다 보니 갈림길이 나오더라고.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본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보시오들, 양을 찾는 걸 포기하시게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놀랐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던 양인데. 그러자 노인이 말하길, 그 한 마리를 찾다가 다른 양도 잃어버릴 수가 있죠. 큰 길에는 갈림길이 많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학자들은 다방면으로 배우기 때문에 본성을 잃는 것이지요. 원래 모든 근본은 하나였는데 그 끝에 와서 이같이 달라지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하나인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양의 주인과 마을 사람들은 달아난 양을 포기하였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에휴, 아들이 이제 점점 커가는데 어쩜 저리 어수룩하고 바보 같기만 할까. 아들은 밖에서도 날마다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아이였고, 마을 친구들은 이런 아들을 보고 바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이러니 어머니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모습에 속상했던 엄마는 아들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아들에게 비단을 주며, 아들아, 이 비단으로 장사를 해보거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거란다. 네, 어머니. 아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비단 사려! 매끈매끈한 비단 사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씩씩하게 외치며 비단을 팔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비단이 잘 팔렸을까요?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겠죠. 아들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비단을 팔아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난 장사도 못하고 일을 어떻게 하나?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아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속엔 오래된 절이 있었죠. 오래된 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사람이 아닌 돌부처였답니다. 아들은 돌부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단 사세요. 아주 좋은 비단이에요. 아들은 돌부처에게 비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돌부처는 아무 말이 없었지요. 아무 말도 없는 돌부처를 보고 아들은 말 없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더욱 열심히 비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말이 없으시군요. 조용한 손님이네요. 이 비단은 아저씨에게 잘 어울리는 비단 같아요. 당연히 돌부처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이런 돌부처를 본 아들은 돌부처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비단을 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셔서 그렇지요? 괜찮아요. 돈은 내일 주셔도 돼요. 한 필에 10량.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엄마에게 엄마, 제가 말 없는 사람을 만나 비단을 팔았어요. 말이 너무 없어요. 참 착한 사람이죠. 돈은 내일 받아오기로 했어요. 그래, 내일 꼭 돈을 받아오너라. 다음날 아들은 다시 산속에 자리한 절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단은 도둑들이 모두 가져가 버린 뒤였고 돌부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절은 도둑들의 소굴이었던 것이죠. 비단값 주세요. 오늘 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아들은 몇 번이고 재촉했지만 돌부처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아들은 다시 돌아와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들아, 넌 사람과 돌부처도 구분을 못하니? 너 이러면 정말 큰일이야. 엄마는 크게 화를 냈고 아들은 다음 날도 그 절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는 돌부처의 모습에 아들은 화가 나서 돌부처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리저리 휘둘리던 돌부처는 쿵 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부처가 있던 자리에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도둑들이 몰래 숨겨둔 보물이었습니다. 여기 있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들은 웃으며 돌부처에게 넙죽 절을 하고 금은 보화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단값을 받아왔다고 생각한 엄마는 크게 기뻐했고 아들과 엄마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중국 어느 나라에서는 기나긴 전쟁 후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것 같다며 다들 긴장감을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장수들도 무기와 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과 장수들 모두 놀라서 허겁지겁 대피하고 장수들은 서둘러 전쟁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마국간으로 가서 자신이 타고 전쟁에 나갈 말을 점검하다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이거 못 하나 가지고 뭔 일 있겠어? 장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채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적진을 향해 말을 타고 가던 중 그만 말발굽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못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발굽이 빠져나간 말의 발바닥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그것도 모른 채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더 빨리 뛰기를 바랬습니다. 말은 결국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 말이 왜 이러지? 말에서 내려 잘 살펴보니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말발굽 때문에 내가 사소한 거라고 신경을 쓰지 못했구나. 장수는 큰 한숨을 내쉬며 후회를 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비단 장수가 살았습니다. 값비싼 비단을 가지고 길을 가던 중 너무 오래 걸어서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디 쉴 곳이 없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망주석 아래에 그늘이 있고 쉬기에 딱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잠시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옆에 두었던 비단이 몽땅 다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 비단이 다 어딜 갔지? 이걸 어떻게 하나? 한참을 찾아보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을의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또를 찾아간 비단 장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또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갑자기 신하들에게 망주석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비단 장수는 궁금했습니다. 망주석 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망주석을 잡아오라는 건 좀 이상하죠? 사또는 망주석의 재판을 내일 열기로 했어요. 그 사이 망주석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망주석 재판이 열리는 곳에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또는 망주석을 바라보며 네 이놈 망주석아, 범인이 누군지 어서 대지 못할까? 사또는 망주석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망주석은 대답이 없었죠. 사또가 계속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당연히 망주석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재판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망주석을 눕힌 후 곤장을 치게 명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자 잠시 후 마을 사람들 전부 이 광경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또가 말했습니다. 감히 중요한 재판 중에 웃음소리가 나다니. 저기 웃는 자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거라. 포졸들이 달려가서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웃다가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싹싹 빌 수밖에요. 그러자 사또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비단 한 필씩 사들고 온다면 용서해 주도록 하지. 마을 사람들은 냉큼
비단을 사러 너도 나도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그 귀한 비단을 쉽게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던 비단 장수는 비단을 몽땅 도둑맞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까지 가서 비단을 구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또에게 비단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옆마을까지 가서 사온 비단들을 보며 사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비단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비단들을 모두 잘 살펴보도록 해라. 비단 장수는 비단을 살펴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하나같이 자신이 잃어버린 비단이었거든요. 역시 원님의 아이디어는 정말 뛰어났던 겁니다. 나으리, 이 비단은 전부 제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확실하옵니다. 사또는 만족하는 표정을 지으며 여봐라, 저 비단을 판 자를 당장 잡아오거라. 결국 그렇게 비단을 판 사람을 잡아왔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비단도 찾고 도둑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동물들의 예쁜 아기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 참여해 선발된 아기 동물에게는 푸짐한 상을 주기로 했죠. 동물들은 저마다 큰 기대를 하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동물의 엄마들은 서로 자기 아이가 예쁘다며 예쁜 아기 선발대회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 원숭이도 납작코에 아직 털도 나지 않은 아기 원숭이를 데리고 선발대회에 나왔습니다. 아기 원숭이가 무대에 오르자 동물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비웃기 바빴죠. 동물들은 무대에 서 있는 아기 원숭이를 보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원숭이는 속상해하기는커녕 더욱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이 대회에서 상을 받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엽고 또 제일 똑똑한 아이랍니다. 옛날 옛적 아주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숲속의 왕으로 어떤 동물도 호랑이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 심심하군. 나보다 강한 동물도 없고 편하긴 하지만 왠지 심심해. 어느 날 한참 자고 있던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보니 평소와는 숲속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의아했지만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어디선가 솔솔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고기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이런 일은 평소에 없었던 것 같은데? 호랑이가 둘러보니
조그맣고 동그란 동물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호랑이는 조그맣고 동그란 동물을 잡아 입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호랑이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입 안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동물은 다름 아닌 뾰족뾰족 가시가 난 고슴도치였던 것입니다. 놀란 호랑이가 입을 벌린 틈을 타서 고슴도치는 도망을 가버렸고, 호랑이는 놀란 가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대체 뭐였길래 내 입이 아주 크게 다칠 뻔했군. 아이고. 호랑이는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밤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위에서 툭 하고 호랑이의 콧잔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가 떨어진 물건을 쳐다보니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은 조금 전 만났던 고슴도치와 똑같이 생긴 밤송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놀라며 그 자리에서 넙죽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까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호랑이는 밤송이를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멀리 달아났답니다.